동부전선의 제2차 세계대전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이 펼쳐진 무대였으며 수많은 생명이 유럽의 지배권을 둘러싼 필사적인 전투 속에서 희생되었다.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소련 여성들은 나치의 징역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후방에서 전쟁 기계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저격수, 조종사, 최전선 전투원으로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웠다. 한마디로 이 전쟁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독일군에게 붙잡힌 여성들은 전쟁에서 벌어진 최악의 참혹한 사건들을 상징하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다. 수치심을 겪는 것은 물론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영웅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힌 이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잊혀진 여성 병사들, 소련군의 여성들. 나치 독일이 1941년 6월 소련을 침공했을 때 붉은 군대는 정치 체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잔혹하게 민간인까지 말살하려는 무자비한 적과 맞서야 했다. 이에 대응하여 소련은 모든 시민에게 조국을 방어할 것을 호소했으며 여성들 역시 이에 대거 응하여 소련군의 필수적인 일원이 되었다. 소련군에서 여성들의 군사적 참여는 현대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전쟁 동안 무려 80만 명 이상의 여성이 붉은 군대에 입대했다. 이들은 당시 남성들에게만 허용되던 역할을 맡으며 기존의 성고정관념과 편견에 도전했다. 여성 병사들은 치명적인 저격수, 용감한 군의관, 무전병, 조종사, 그리고 보병으로 활약했다. 특히 저격수 부대와 항공대에서 그들의 기여는 두드러졌으며 이들은 남성 병사들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정확성과 용기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중에서도 류드밀라 파블리첸코는 저격수로서 300명 이상의 적을 사살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마리나 라스코바는 소련의 아멜리아 에어하트로 불리며 독일군이 밤의 마녀라고 명명한 여성 야간 폭격 연대를 창설했다. 이 용맹한 여성들은 조국을 위해 끝까지 싸웠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시대와 극한의 전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고 성차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전장에서 그들이 직면한 위험은 실로 엄청났다. 총탄과 폭탄뿐만 아니라 이들은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닌 개인적인 파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성 포로들이 처형되거나 포로 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여성들은 인간성을 짓밟히는 극심한 폭력을 감내해야 했다. 소련 여성 포로들에 대한 처우는 이념적 경멸과 극단적인 여성 혐오가 결합된 형태였다. 나치에게 있어 공산주의 이념은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여성들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시각은 그들에게 가해진 잔혹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수집된 증언들은 이들이 겪은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공개적인 수모, 심리적 고문, 체계적인 성폭력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한 대우가 가해졌다. 포로가 되는 과정은 대부분 전술적 실수나 피할 수 없는 포위망 속에서 시작되었다. 독일군은 포로 중 여성을 식별하면 즉시 남성과 분리한 후 인간 존엄성을 박탈하는 끔찍한 절차를 시작했다. 소련 여성들에게 포로 생활은 적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내면에 무너지는 자아와 인간성을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다. 포로 생활과 비인간화, 나치 이데올로기 대 소련 여성 포로. 나치의 이데올로기적 기계 속에는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과 열등하다고 간주된 이들에 대한 비인간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히틀러 정권에게
소련군 병사들은 존중받아야 할 적이 아니라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경멸은 소련 여성 전투원들에게 더욱 극단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들은 어떠한 존중이나 인간성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다. 나치 정권은 전쟁에 참여한 소련 여성들을 여성성을 배반한 존재이자 퇴폐적인 이념의 운반자로 규정했다. 이러한 이념적 성별적 이중낙인은 나치의 시각에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서방 전쟁 포로들은 국제협정 덕분에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았지만 포로로 잡힌 소련군 병사들은 극도로 잔혹한 운명을 맞이했다. 여성들은 그 중에서도 더욱 가혹한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신체적 착취와 완전한 비인간화를 결합한 것이었다. 포로로 잡힌 순간부터 소련 여성들은 권리, 정체성, 존엄성을 모두 박탈당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경비병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으며 이는 수치심을 통해 권력을 과시하려는 행위였다. 생존자 중 한 명인 안냐 S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가축처럼 바라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고 울부짖어도 그들은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증언들은 또한 국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보여준다. 프랑스나 폴란드 출신의 여성 포로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긴 했지만 가족과 서신을 주고받거나 소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소련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개인적,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나치의 전략적 시도였다. 예상할 수 있듯이 신체적 폭력은 포로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당시의 보고서들은 소련 여성 포로들이 체계적인 고문을 당했으며 이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단순히 경비병들의 가학적 오락거리로 이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음식과 위생 환경조차도 제공되지 않아 질병이 만연했으나 치료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 포로였던 니나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어떤 날에는 곰팡이가 핀 빵 조각이 배급됐어요.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먹었지만 한 입 한 입이 우리 존재가 그들에게는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이러한 학대는 단순한 가혹 행위를 넘어 전쟁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후대 연구자들이 수집한 증언들은 이 범죄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나치의 의도적인 심리적 파괴 전략을 보여준다. 나치에게 이러한 폭력은 단순히 여성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에게 지배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함 속에서도 일부 여성들은 작은 행동을 통해 존엄성을 지키려 했다. 빵 한 조각을 나누거나 조용히 소련 노래를 부르거나 경비병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의 방식이었다. 나치 정권은 소련 여성 포로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은 아무리 가혹한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준다. 타마라 이바노바는 훗날 이렇게 적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지우려 했지만 내 조국과 내 민족을 향한 사랑까지는 빼앗지 못했어요. 이 암울한 역사는 나치 정권의 잔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여성들의 엄청난 용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나 이것이 독일군의 손에 떨어진 소련 여성들이 직면한 유일한 고난은 아니었다. 내부의 공포, 제3제국에서의 성폭력과 젠더 폭력. 성폭력은 전쟁 무기로 사용되어 소련 여성 포로들을 굴복시키고 굴욕감을 주며 비인간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 행위는 공식적인 문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독일군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조장되었다. 포로가 된 소련 여성들은 전례 없는 잔혹함에 직면했으며 그들의 육신은 이념적 지배와 권력 강요의 전장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발생한 성폭력은 통제되지 않은 병사들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적의 사기를 꺾고 소련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다고 여겨진다. 역사학자 앤서니 비버는 나치군이 소련 여성들을 이중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기록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전투원으로 참전함으로써 전통적인 성 역할에 도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포로로 잡힌 순간부터 많은 소련 여성들은 성폭력에 시달렸다. 포로 생활의 환경은 이러한 학대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상적인 일로 만들었다. 1943년 적십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소련 여성 포로들은 종종 신문을 위해 선택되었는데 이는 신체적 성적 학대를 은폐하는 완고거법이었다. 신문이 끝난 후 그들은 몸과 정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1942년 포로가 된 마리나 페트로브나는 몇 년 후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는 방에 갇혔다. 한 장교가 말하길 우리에게 말을 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고자 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여성 포로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들은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단지 가해자들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취급되었다. 강제 수용소와 포로 수용소에서는 성폭력이 비인간화 정책의 일부로 활용되었다. 많은 경우 여성 포로들은 병사들 앞에서 옷을 벗도록 강요당했으며 그들은 마치 물건처럼 평가되었다. 나치 장교 비렐름 폰 H의 일기에 기록된 기괴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여성들은 성적 착취를 당하기 전에 숫자가 새겨진 채 분류되기도 했다. 아우슈비츠, 베르겐벨젠 등 여러 수용소에서는 여성 포로들이 종종 병사들 사이에서 쾌락의 감옥이라 불리는 특별한 막사로 이송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노동구역으로 위장되었으나 그곳에 들어간 많은 여성들은 살아서 나오지 못했다. 동프로이센의 한 수용소로 끌려간 발렌티나 그리고리에바는 이 참혹한 현실을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밤마다 숨으려고 했어요. 침대 아래 구멍을 파거나 아픈 척했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우리를 찾아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짓밟을 수 있는 그림자였죠. 다카우 근처의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던 올가피 역시 비슷한 증언을 남겼다. 그녀는 병사들이 매일 작업이 끝난 후 가장 젊은 여성들을 골라냈다고 회고했다. 매일이 사형 선고와 같았어요. 나치군은 이러한 폭력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다. 이 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여성 포로들의 희망과 생존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매독과 같은 질병에 감염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소련의 한 의사는 생존자들을 면담한 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모두 잃었고 제대로 아물지 않은 골절상을 입고 있었으며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마치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치가 강요한 고립은 이러한 고통을 더욱 증폭시켰다. 여성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동료 포로들조차도 배신할까 두려워해야 했다. 이러한 강제적인 단절은 그들에게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남겼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나치 장교들은 성폭력을 포로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와 관련하여 1947년 독일 정부의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는 특정 소련 여성 포로들이 신문 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적인 성적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타냐라는 이름만 알려진 한 여성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매복 공격 후 포로가 되었으며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신체적 성적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부대 정보를 발설하지 않았다. 독일군 사령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그녀의 완강한 침묵에 대한 언급이 남아있다. 이 끔찍한 범죄들이 엄청난 규모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중
극소수만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성폭력이 독립적인 범죄로 다뤄지지 않아 많은 생존자들이 정의를 외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 역사적 누락은 현대 역사학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47년 소련 법정에서 증언한 소수의 여성 중 한 명인 이리나 자이체바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했고 우리를 산산조각 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잊었어요.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줄까요? 많은 여성 전투원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뎠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자신의 삶을 다시 일구었다. 그들의 증언은 극한의 잔혹함 속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증거다. 성폭력은 이 여성들의 존재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기억은 가장 잔혹한 비인간화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라이히의 강제노동, 노예제. 나치의 강제노동 시스템은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 중 하나였다. 독일 남성들이 전선으로 보내지는 동안 라이히는 공장, 농장 및 기타 필수 산업에서 노동력을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 여성 포로들은 무자비하게 착취당하는 자원이 되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송된 이 여성들은 극한의 노동, 굶주림,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 속에 갇혔다. 앞서 언급한 많은 여성 포로들이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과 달리 강제 노동에 배정된 여성들은 또 다른 공포에 직면했다. 그들의 몸이 직접적인 굴욕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착취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한 초기 몇 달 동안 나치군은 수천 명의 여성을 포로로 잡아 라이히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필수 노동자로 분류했다. 이 여성들은 화물열차에 태워졌으며 생존을 겨우 보장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동해야 했다. 1942년 독일 보고서에 따르면 포로 여성들은 적절한 음식이나 물을 공급받지 못한 채 몇 주 동안 기차로 이동해야 했으며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야 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여성들은 군수 공장, 농장, 산업 작업장으로 배치되었다. 이들 시설 중 다수는 전쟁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우크스부르크의 메서슈미트 공장이 있다. 이곳에서 수백 명의 소련 여성 포로들이 전투기를 조립하며 하루 16시간씩 무장 경비원의 감시 아래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탄약 공장에서 살아남은 타티아나 M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다. 새벽 전에 강제로 깨워져 줄을 지어 공장으로 끌려갔어요. 마치 가축처럼요. 기계 소음은 귀를 찢을 듯했고 피로에 지쳐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쓰러지면 끌려나갔고 다시는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삶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다. 여성들은 취약한 목재로 지어진 과밀한 막사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난방 시설도 없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많은 여성들은 서로 몸을 끌어안아 남은 천을 공유하며 밤을 버텼다. 식량은 극도로 부족하고 질도 형편없었다. 일반적인 배급량은 딱딱한 빵 한 조각과 감자 껍질로 만든 묽은 수프에 불과했다. 이러한 열악한 식사와 긴 노동 시간이 결합되면서 여성들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다. 바이에른의 한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던 갈리나 F의 증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음식이 너무 부족해서 가끔 땅에 떨어진 사탕무 껍질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을 몰래 훔치려 했어요. 하지만 발각되면 경비병들에게 얻어맞거나 며칠 동안 식량 배급을 받지 못했어요. 질병도 만연했으며 의료 지원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폐렴, 결핵, 감염이 막사 내에서 빠르게 퍼졌고 비위생적인 환경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은 다른 시설로 이송되었고 그중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소련 여성 포로들의 노동은
독일 전쟁 경제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군수품 생산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여성들은 군수 공장에서 탄약, 전투기, 탱크를 조립해야 했으며 이 무기들은 결국 그들의 조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여성들은 내부에서 전쟁 수행을 방해하려고 시도했다. 기록에 따르면 여성들이 고의적으로 탄약에 결함을 넣거나 중요한 부품 조립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레나 V라는 한 여성 포로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민족의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부품을 살짝 구부리거나 나사를 느슨하게 조였어요. 위험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이었어요. 흥미롭게도 일부 여성들은 나치 정권과 무관한 독일 노동자들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드물지만 이 독일 노동자들이 고장난 부품을 숨겨주거나 소량의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인도적인 행동은 극히 드물었지만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이 되었다. 강제 노동이 극도로 가혹한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그것이 더 끔찍한 운명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신체적 착취는 잔혹했지만 최소한 생존의 기회는 있었다. 반면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린 여성들은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1943년 적군 보고서에서 해방된 여성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된 여성들이 살아 돌아올 확률이 더 높았다. 그들의 삶은 비참했지만 특별 막사로 보내진 여성들처럼 극심한 심리적 고문을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적을 위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감정적 부담은 엄청났다. 여성들은 자신이 조국을 배신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는 강요된 것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로 남았다. 최근 연구들은 독일 기업들과 강제 노동 시스템의 연관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기밀 해제된 문서들에 따르면 지멘스, 바이엘, 폭스바겐과 같은 기업들이 강제 노동, 특히 소련 여성들의 노동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1944년 지멘스 문서에는 포로 여성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생존자들의 증언은 끝없는 노동과 지속적인 학대를 묘사하며 이를 반박했다. 베를린 인근 농장에서 발견된 기록들은 소련 여성들이 농업 노동자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에는 노동 효율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성들이 탈진하기 전 몇 헥타르를 경작할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 수치는 처벌을 할당하거나 식량 배급을 줄이는 데 사용되었다. 강제 노동 시스템은 역사와 생존한 소련 여성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일부 여성들은 가까스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사회에 재통합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이들이 만성적인 건강 문제와 적을 위해 일해야 했던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다. 독일의 전쟁 수행은 이 여성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전쟁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비인간화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있다. 지옥 속의 저항, 용기와 반란의 이야기.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나치 정권에 갇힌 소련 여성 포로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억압자들에게 맞서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다. 끊임없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비범한 용기를 보여주며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탈출을 계획하며 나치의 전쟁 수행을 방해했다. 그들의 능동적 수동적 저항은 절대적인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가장 일반적인 능동적 저항 방식 중 하나는 강제 노동 수용소와 공장 내에서 벌어진 사보타주였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많은 여성 포로들은 의도적으로 기계를 손상시키고 완성된 제품을 조작하거나 생산 속도를 늦췄다. 대표적인 사례는 함부르크 근처의 탄약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곳에서 한 소련 여성 포로 그룹이 조립된 총알에 결함을 추가했다. 그중 한 명인 라리사 제뚜는 몇 년 후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잘못 만들어진 총알 하나가 전선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 싸우는 방법이었어요. 또 다른 저항 사례는 라인란트의 한 농장에서 발생했다. 이곳의 여성 포로들은 작물을 망치기 위해 씨앗을 잘못된 패턴으로 심거나 추위에 노출된 채 방치했다. 경비병들은 결과를 눈치챘지만 여성들 간의 연대 덕분에 책임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치가 강제한 고립 속에서도 소련 여성 포로들은 서로를 돕고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비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네트워크는 소규모 저항 활동을 조직하고 음식, 옷, 약을 공유하며 비밀리에 소통하면서 희망을 이어갔다. 여성 전용 수용소였던 라벤스부리크에서는 한 소련 여성 포로 그룹이 편지와 작은 물품을 밀반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아나스타시아 피는 단순한 메시지 하나가 희망을 되살리는 힘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는 쪽지를 받았어요. 서명은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메시지는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어요. 일부 수용소에서는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도 비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베르겐벨젠에서는 소련과 폴란드 여성들이 협력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경비병들에게 공급될 식량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이러한 연대는 드물었지만 나치가 강요한 분열을 극복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나치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몇몇 여성들은 대담한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나탈리아 지의 이야기다. 그녀는 2명의 여성 포로와 함께 바르샤바 근처의 한 수용소 막사에서 터널을 파 탈출했다. 터널은 좁고 어두웠어요. 우리는 밤마다 숟가락을 이용해 돌아가며 팠어요. 몇 주가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나탈리아는 1950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 여성은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가까운 마을로 도망쳤고 폴란드 농민들이 그들을 숨겨준 뒤 지역 저항군에 합류하도록 도왔다. 또 다른 사례는 1944년에 기록되었다. 독일로 이송 중이던 여성 포로들이 열차에서 탈출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즉석에서 만들어낸 도구를 사용해 쇠사슬을 풀고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다. 많은 이들이 다시 붙잡히거나 사살되었지만 일부는 탈출에 성공해 소련의 게릴라 부대에 합류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바이에른의 한 수용소에서 있었던 잘 알려지지 않은 저항 사건이 밝혀졌다. 이곳에서 소련 여성 포로들은 침묵 시위를 조직했다. 며칠 동안 그녀들은 심한 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며 일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군수 부품 공장의 생산이 중단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나치 감독관들은 노동력을 완전히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식량 배급을 약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노래와 시가 저항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라이프치히 근처의 한 수용소에서는 여성들이 밤마다 몰래 모여 소련 민요를 부르거나 종이 조각에 적은 시를 낭송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나치가 강요한 비인간화를 거부할 힘을 주었다. 여성 포로들의 저항은 단순히 나치의 작전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용기를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용기의 대가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용기의 유산을 남겼다. 무기 공장에서 사보타주를 도왔던 생존자 올가에스 돈터는 이 정신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당하는 일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지옥의 끝인가? 새로운 지옥의 시작인가? 해방과 귀환의 낙인. 소련 여성 포로들의 해방은 어두운 장의 끝을 의미했지만 그들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연합군과 소련군이 점령지를 해방시키면서 강제 수용소와 노동 수용소가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저질러진 끔찍한 만행이 드러났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 귀환의 희망은 곧 새로운 투쟁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거부, 불신, 그리고 사회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었다. 연합군과 소련군이 수용소를 해방시켰을 때 소련 여성 포로들은 참혹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병든 데다 깊은 트라우마를 겪으며 많은 이들은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연합군 군의관들의 초기 보고서에서는 생존자들을 힘없고 연약한 인간의 그림자로 묘사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가 1945년 독일에서 미군에 의해 해방된 율리아 피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를 보고 경악했어요. 담요를 주었지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어느 군인이든 두려워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감금의 끝이 치유 과정의 시작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해방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가져왔다. 소련에서 여성 포로들의 귀환은 스탈린 정권의 불신으로 얼룩졌다. 소련의 이데올로기는 포로로 잡혔던 이들을 적의 영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의심했다. 수년간 학대와 굴욕을 견뎌낸 이 여성들은 영웅으로 환영받기는커녕 의심받는 존재가 되었다. 소련 정부는 1943년에 포로가 된 모든 사람을 반역 가능성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많은 해방된 여성들은 내무인민위원회 (NKVD에) 의해 광범위한 신문을 받았으며 이후 역과 수용소로 보내졌다. 일부는 적과 협력했다는 근거 없는 혐의로 굴락에서 강제 노동을 하기도 했다. 1944년에 해방된 엘레나 비는 몇 년 후 이렇게 회고했다. 귀환했을 때 환영은 없었어요. 포옹 대신 질문이 쏟아졌죠. 마치 내가 조국을 배신한 것처럼 취급했어요.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굴락을 피한 여성들도 삶을 재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경멸하거나 생존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지역 사회로 돌아갔다. 전쟁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던 소련 사회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포로를 잠재적 반역자로 묘사한 공식 선전이 더욱 부추겼다. 이 낙인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가족들은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여 여성들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몇몇 여성들은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1945년 레닌그라드로 돌아온 마리나 R는 가족에게서 거부당한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우리 가족의 수치야. 네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집이 또 다른 존엄성을 위해 싸워야 하는 장소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고통으로 얼룩졌지만 일부 여성들은 그들을 돕고자 하는 공동체를 찾았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생존자들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과거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 또한 몇몇 참전용사 단체들이 해방된 포로들에게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려 했으나 이 같은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종종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주목할 만한 이야기 중 하나는 나탈리아 K의 사례다. 그녀는 포로로 잡혀있던 사실을 숨기고 시골 학교의 교사로 재통합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경험을 숨겼고 1980년에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잊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또한 살아남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들에 따르면 몇몇 해방된 여성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과거를 숨겼다. 일부는 과거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위조 서류를 만들었고 일부는 적에게 붙잡히기 전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국가의 조사를 피하고 더 쉽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민스크 근처에 버려진 막사에서 발견된 일기였다. 이 일기는 TI,
라는 이니셜만 적힌 여성의 것이었으며 그녀가 소련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첩자로 활동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낸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 거짓말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해방된 소련 여성 포로들은 남은 평생 동안 그들의 경험에 무게를 짊어졌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며 침묵 속에서 살아갔다. 몇몇 생존자들은 소련이 붕괴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집으로의 귀환은 승리의 순간이 되었어야 했지만 이 여성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삶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생존자 이리나 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수용소에서 나치와 싸웠어요. 하지만 돌아와서는 우리 자신의 국민에게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이 수많은 소련 여성들에게 벌어진 현실은 그녀들이 한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지옥,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모욕, 그리고 정치적으로 조국의 배신자로 간주되는 고통 속으로 들어갔음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들은 본의 아니게 적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설명할 수 없는 불공정, 전후 재판에서의 여성 포로들에 대한 범죄, 제2차 세계대전은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공포와 고통을 남겼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정권이 저지른 잔악 행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가 되었다. 그러나 전쟁 범죄를 문서화하고 심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련 여성 포로들에 대한 성폭력과 비인간적인 착취와 같은 구체적인 범죄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은 전쟁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그리고 집단 학살에 집중했다. 그러나 성폭력은 구체적인 범죄로 다뤄지지 않았다. 학대의 피해를 입은 소련 여성 포로들은 증언을 위해 호출되지 않았고 그들의 경험은 나치 범죄라는 더 넓은 서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뉘른베르크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몇몇 증언에서 강간과 기타 학대가 언급되었지만 이는 주요 증거로 다뤄지지 않았다. 역사학자 웬디 로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 포로에 대한 성폭력은 전쟁의 일종의 부수적 피해로 여겨졌지 체계적인 전쟁 범죄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생략은 피해자들에 대한 침묵을 지속시켰다. 여성 전용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 사건은 성폭력과 관련된 증거가 제시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기소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후 수십 년이 지난 후 역사학자들은 전후 법정에서 남겨진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다. 구소련과 독일의 자료 개방은 연구자들이 소련 여성 포로들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의 규모를 밝혀낼 수 있게 해주었다. 1992년에 한 러시아 학자 그룹은 나치 수용소에서 소련 여성 포로들의 조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라벤스부르크에서 자신과 다른 여성들이 의료 실험에 사용된 경험을 나눈 지나이다 아이의 증언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물질을 주입당했어요. 그 후 우리의 다리가 부풀어 오르고 일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실험용 물건처럼 취급당했어요. 이 보고서는 성폭력이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강조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법정에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이는 소련과 서유럽에서 피해자들이 직면한 수치와 낙인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소련 여성 포로들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위치는 복잡하고 종종 주변화되었다. 소련에서는 공식 서사가 붉은 군대의 영웅적인 저항에 집중되었고 여성 포로들의 고통은 국가의 승리 이미지를 방해하는 불편한 주제로 간주되었다. 수십 년 동안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공식 기록과 기념비에서 생략되었다. 심지어 나치의 전쟁 범죄와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독일에서도 소련 여성 포로들의 경험은
다른 피해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기념 프로젝트는 이러한 생략을 바로잡으려 시도해왔다. 1905년 한 독일 역사학자 그룹은 베를린에서 여성 전쟁 포로, 그 중에서도 소련 여성들을 위한 기념비를 개설했다. 기념비의 비문에는 리우드밀라 피해 증언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우리의 인간성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 십자기구의 기록에서 발견된 자료는 재판 중 성폭력 증언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은 연합군 장교들 간의 서신을 공개했다. 1946년에 작성된 한 편지에서 한 관리는 성폭력 관련 증언이 더 큰 범죄로부터 관심을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시 여성들에 대한 학대가 정의의 우선사항이 아니라고 여겨졌음을 반영한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안나 케이의 사례다. 그녀는 슈투트가르트 근처의 수용소에 있을 때 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다. 이 일기는 1911년에 그녀의 후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녀가 겪은 학대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지키려는 시도도 담겨 있었다. 일기의 한 구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그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작은 승리입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일부 국가들은 이 여성들의 고통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997년에 러시아는 전쟁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으며 그중 소련 여성 포로들의 증언도 포함되었다. 비록 이 노력이 늦게 이루어졌지만 많은 여성들이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록된 베라에스의 증언은 많은 생존자들의 감정을 요약한다. 우리는 해방되었지만 세상은 우리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련 여성 포로들이 나치에게 붙잡혔던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기억 속에서 여전히 열린 상처로 남아있다. 최근 몇몇 노력들이 그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리려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 역사 서사에 완전히 통합하는 데는 갈 길이 멀다. 수십 년 동안 이 여성들을 둘러싼 침묵은 단지 불공정을 지속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후세들이 나치의 잔혹 행위가 미친 실제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소련 여성 포로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잔혹함과 갈등의 인간적 대계에 대한 매우 어두운 그림자이다. 조국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이 여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비인간화, 성폭력, 강제노동, 그리고 해방 후의 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저항은 절대적 역경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들의 고통은 수치, 낙인, 그리고 선택적 역사 기억의 우선순위에 의해 침묵되었다. 그들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는 법정에서 무시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공식 서사에서 주변화되었다. 오늘날 8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정의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공포를 온전히 이해하는 한 걸음이다. 비록 늦게 들려졌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촉구한다. 이 여성들의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교훈이자 지울 수 없는 흔적이며 매우 어두운, 절망적이고 슬픈 배경으로 채색된 과거의 흔적이다. 또한 그것은 비인간화와 폭력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두가 그들의 용기와 고통을 기리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다.